강호 씨, 이용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밤 11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좀 이상하네. 머리가 좀 부시시해서 이렇게 좀 머리에다가 불렀습니다. 대표님 밴 중에 제일 어려 보여요. 영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아, 네. 또 잘 됐네요. 이렇게 네. 후드를 갖다 이렇게 이 후드 네. 뭐라 그러죠? 이거 옷을? 후드티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참. 네, 오늘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는 출생률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출생률. 네. 요즘 출생률 심각하죠. 그 대표님은 영해분이 있으시잖아요. 영해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 이거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왜 애기들 뭐 낳아서 키우는 게 왜 쉽다 싶고 이렇게 네네. 쉽게 말하잖아요. 뭐 한 둘 낳아야지 셋 낳아야지 하는데 그쵸.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키우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요즘 시대. 그 정도예요? 네. 대단하신 분들. 좀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네. 통계청이 22일에 이제 2023년 1월 이제 인구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의 1월 인구 동향 대한민국의 수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출생아 수가 1월에 23,179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거보다 6.0%가 더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486명 더 많이 태어났었는데 이제는 1,486명 더 적게 태어났죠. 그리고 사망자는 동월 대비 32,00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태어나고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거죠. 10,000명 정도 차이 나네. 출생하고 사망자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0,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결혼을 하면은 결혼 건수는 동월에서 17,926건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 작년보다는 21.5%가 증가하긴 했거든요. 네, 이혼 건수는 또 7,251건으로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네. 한 70% 정도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출생률인데 주제가 이제 출생률이니까요. 대표님 출생률과 출산율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구호로 쓰는 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호가 없겠죠. 네,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일단 출산율 했을 때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토대로 해서 산출해낸 용어고요. 합계 출산율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그러니까 15세에서 49세까지 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15세를 치는 게 조금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일찍 출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되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출생률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은 뭐냐면은 전체 인구 대비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는가 신생아 수의 비율을 출생률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 태어났는가. 그렇죠. 그 비율을 출생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OECD 38개 가입국 중에서 1.0명이 안 되는 유일한 국가고요. 놀랍지도 않죠,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뉴스에도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적게 낳고 있구나 이런 이제 뭐 체감을 하는데 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체감은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선에서 학교나 특히 이제 군대, 군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기호를 다 붙여보니까 인원이 줄까. 그럴 때 이게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구나. 줄고 있죠. 젊은 청년층 그리고 어린이, 뭐 유아 이런 층이 많이 줄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그때 얘기 들어서 이제 알게 되고 있을 거죠. 그게 대표님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렇죠.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방은 거의 이제 소멸되는 그런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채로웠던 건 뭐 OECD 가입국 중에서 뭐 1.0명이 안 되는 유일한 국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세계적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세계적으로 그 세 개의 국가들 중에서 최대로 치면 이제 세 개의 국가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뭐 세계 은행에서 집계한 거랑 뭐 다른 기관에서 집계한 거랑 약간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이 200위권이에요. 어, 200위권.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예요. 출생률이.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예요. 엄청 낮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가 한 뭐 200 몇십 개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는 216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수치를 봤는데 다 200위권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많이 낮은 겁니다. 하위 10% 안에 든다는 얘기네요. 하위 10%. 하위 5% 안에 하위 한 3, 4% 정도에 든다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게 안 낮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정도 단계 되면 지역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답변이 사랑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처럼 농담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있어야 국가도 또 유지되고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건데 뭐 큰일입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요즘 뭐 주변에 보면 하나 이상 낳으신 분들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둘, 이제 이렇게 뭐 자매인 지금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공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하나인데 손을 들고 호구 조절하면 하나인 형제가 아. 되는 것을 다 둘 이상 셋, 넷 뭐 이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이 둘 이상을 낳아야지 그렇죠.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둘이서 하나를 낳으니까 반토막 나는 거죠.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에 이렇게 이게 애들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이자 결론 다 나와 있죠. 살기 힘드니까. 네, 그렇죠. 결론 나와 있는데 왜 살기 힘들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뭐 원인이자 그게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가 좀 크긴 한데 이게 성별로도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낳고 싶다 이렇게 되고 여성은 경제적인 여건이 돼도 첫째 아이가 있는 집안 경우에는 가정의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를 낳지 않겠다가 많거든요. 답변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일단 주거도 그렇고요. 주거 집이 없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죠. 사교육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교육비가 이게 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공교육비를 못 내는 애들이 많았어요. 등록금을.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제 뭐 의무화되고 그걸 못 내는 집은 없는데 이제 사교육비가 문제더라고요. 저도 뭐 애 6살인데 지금 사교육비로 지금 얼마 들어가냐? 미술학원 보내죠. 태권도 보내죠. 학습지 하죠. 바쁘네요. 꼬맹이 6살인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쁘네요. 그동안에도 뭐 금액을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네. 그것도 꽤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평균이 나왔었는데 75만 원 선이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평균 설문조사 결과로는 한 75만 원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개인이 뭐 한 몇백 원씩은 뭐 그렇죠. 그런 분도 많고 아예 못하는 분도 많고. 그렇죠. 여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인 거죠. 치열한 경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다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건강하게 해서 뭐 키워서 교육시켜서 사회나 학교나 이렇게 나갔을 때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애쓰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럼 공교육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유치원 보내거든요. 유치원 보내서 유치원에서도 특별 활동을 해요. 하는데 그거가 부족한 거죠. 학교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과외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지 학교에서는. 그렇죠. 예전에는 학교만 잘 다녔으면 잘 다니고 해도 뭐 이렇게 괜찮게 이제 좋은 대학교도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방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방과 후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는 그게 물론
무의미하다 이건 아니지만 유효하지만 효과가 있긴 하지만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 거의 한 5개? 보통 한 5개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피아노, 네. 미술, 그건 기본이고, 악기도 하죠. 영어, 뭐. 네. 뭐 수학, 뭐 책 이런 거 읽기, 다 뭐 독서 논술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요. 영수는 기본으로 하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거에 학생들도 지치고 교육비를 제공을 하는 부모님들도 지치고 예, 너무나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 사회도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젠더 영향도 있는 거죠. 성평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육아 책임 그리고 경력 단절 그리고 육아휴직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지만 육아휴직을 갔다가 왔을 때 남성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서구 유럽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 오히려 출생률이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게 육아가 좀 공동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구축된 나라들은. 그렇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멀었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정도 아이를 낳지 않아야지 이 윗세대가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정말 워딩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간혹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수도권에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4년제를 전문대 안 되죠. 4년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고 임대 아파트 안 됩니다.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고 차가 있어야 되죠. 소형차 안 되죠. 웬만한 중형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직업이 또 뭐냐 이런 것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이어야 되는 거고요. 여성은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차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저도 많이 저는 남자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좀 덜 느낄 수도 있겠는데 네. 여성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없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반대로 그렇죠. 생각하면 또 어떤 특수 직종은 여성이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직종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근데 그게 이제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남자들이 아예 뭐 접근할 수 없는 그 직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유아교육 이런 거, 유아교육. 유치원 선생님 남자가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없진 않겠죠? 뭐 부탁에 막진 않는데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진입 자체가 힘들고. 뭐 간호 쪽. 남성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꽤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여성 비율에 비해서는 10%도 안 아,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여성이 해야지만 되는 또 그런 그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 직업이라고 또 생각되거든요. 간호 쪽이. 뭐 그렇게 이제 등도 있고 특히 반대로 또 여성이 진입 못하는 업종들 그건 이제 대다수의 업종들이 여성 진입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긴 했는데, 근데 경력 단절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9to6가 아니라,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뭐 주 1회, 주 2회, 뭐 주 3회, 뭐 두세 시간, 2, 3시간씩 일할 수 있는 잡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알바 개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면 자기의 원래 정규직에 있던 보수를 유지를 해주면서 가는 건데. 네. 근데 알바 개념으로 하면은 이게 최저임금을 받죠. 거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삶의 질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보통 6시간으로 잡지 한두 시간 이렇게 구하는 건 흔하진 않거든요. 흔하진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뽑지는 않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일생, 지금의 현생과 태어나지 않은 미지의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어떤 잡이라든지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는가 했을 때 무게중심이 이제 현생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식도 요즘에는 그것이 더 현명하다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업무에 대한 지장이 상당해요. 상당하죠. 제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애를 이제 등하원을 시키는데 등하원 제가 그냥 쉽게 생각했거든요. 아, 어려운가요? 어려워 이랬는데 어려워요? 와 진짜 등하원이 진짜 이게 아, 그 힘든가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 유치원 가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봐서. 그게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가 너무 아, 준비. 시간이 오래 가고. 아,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그렇죠. 준비 왜냐면 단계는. 뭐 일어나면 씻기고 네.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옷 입혀서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성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애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죠. 네.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자꾸 팔고 딴짓을 하고 막 이래서 그래 또 올 때도 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또 기다렸다가 픽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시간이 딱 얼마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몇십 어, 중간에 잠깐 시간 비는 건데 그거 갖고 또 집중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해도 또 아침에 진이 빠지니까 좀 쉬어야지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 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몇 개월째 제가 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아, 그래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소식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일가정을 병립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또 직장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또 잘 못 챙기면 거기 가서 또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1차적으로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있다고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존재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도 죄송합니다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여성이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많이 받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을 좀 재고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평등 인식이 정말 진짜 확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말 개혁적으로 변혁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저는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이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주거비, 경제적인 요건도 좀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경쟁사회,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그것도 인식을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생률이 떨어진 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커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돈이 만약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엄마가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생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육아할 때 그런 부담도 엄마가 이제 해도 되는데, 왜냐면 육아에 대한 부담은 있지 근데 돈은 벌어야 되지. 네. 남편 벌이는 신통치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그냥 국민들이 아마 뭐 100이라고 보면은 한 7, 80%는 아마 그럴 겁니다. 7, 8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출생률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우리가 아마 이런 이상한 뭐 이런 너무 오바되는 얘기인데 아마 물리적인 위기가 오면 아마 닥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이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소중함이 이제 그때 이 국민 하나하나 있는 게 굉장히 국력이고 국가에 엄청 이거 지키는데 엄청 큰 힘이구나. 이런 거를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배도 고파봐야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이 자꾸 주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주주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 주는데? 왜 주러? 그냥 나와서 키우면 되지. 니네들이 뭐 저기 요즘 젊은 애들이 정신상태가 썩어서 그렇지. 혼자만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즐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그 어려움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돈으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거죠. 그런 걸 겪어본 걸 엿보고 자식들이 자라서 나도 부모님처럼 할 자신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또 결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맞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집도 마련 안 되고 결혼 비용도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 악순환이 이 현 상황에서는 참 큰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고 아까 그런 만약에 사태가 있으면 아마 정신 차리고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짧게만 조금만 말씀 괜찮다면 세금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 그다음에 청소년 친구들이 세금 부담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45%에서 50%까지 본인 소득에 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지금 유지가 아시겠지만 되는 상황이죠. 노인율이 너무나 노인분들이 역피라미드 상황이 돼갖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하려면 그 친구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연금이 가장 문제죠. 국민연금 그거 이제 재원 고갈되기 전에 이걸 부담해야 될 획자가 있고 부담자가 있는데 부담해야 될 그 세대에서 과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그 우려가 되는 건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해법이 참 없는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국민이 줄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출생 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썼지만 미비했죠. 차라리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나눠줬으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정말. 그냥 얼마씩 나눠줘서 쓰면 더 그러니까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뭐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지금. 아, 심각하죠. 심각한 거죠, 세계 이거는. 경제 10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좀 말이 길어지는데 세계 경제 10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세계 경제 10이면은 자 뭐 1위 뭐 1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쭉 있겠죠. 그러면은 9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9위하고 10위하고 만약에 우리가 10위라고 9위하고 10위하고의 삶의 차이가 과연 그러면은 조금 더 급한 게 10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날까? 선진국하고 우리의 삶의 질의 차이는 아마 확연히 다를 겁니다. 겉으로는 경제 10이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실 인간의 뭐 이렇게 국민의 막연하게 뭐 이렇게 삶에 무슨 뭐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막 이제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어느 계층이나 직업군이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그렇죠. 구조.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집단 100만 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부와 기득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만 명이라고 치면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그게 대다수의 국민 90%가 잘 살고 잘 먹고 해서 그게 같이 가는 거냐? 나머지 국민들은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나머지들은 그걸 충당하면서 가는 거냐? 그게 옛날에 인구가 많을 땐 가능했는데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 많을 땐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그 노예들마저도 이제 줄어드니 네, 똑똑해졌어요. 노예들이 똑똑해졌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양반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양반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 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고민은 뭐 이렇게 대다수 90%가 고민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닦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해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종이나 직업군에 어느 정도 자기 노력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올라가신 분들 그런 10%의 주류 대한민국 인구 따지면 10% 20%의 주류 상위 30%의 주류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진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나머지 70%의 국민이 존재해줘야지만 유지한다는 걸 반성 좀 이렇게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쩌면은 저는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편인데 그거를 정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욕을 먹으니까.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아이를 안 낳냐, 잘못 살고 있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데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친한 분한테, 현명한 좀 분한테 저는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낳는 거다 했더니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1년 전이었어요. 불과.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노예들에서는 이제 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지만 네. 좀 인구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로 갔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네. 두 번째 주제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대표님 그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요즘에 더 글로리 열풍이 장난 아닌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TV를 안 봐요, 저는. 아, 안 보세요? 그거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근데 TV에서 하는 게 TV를 아니라. 하면 어떻게 그렇다고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유명하다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짧게 압축해서 아, 영화도 영화관 안 간지 지금 몇 년도 오래됐어요. 왜 영화도 네. 짧게 압축해서 줄거리만 유튜브 해놓은 유튜브 코로나 때문에 네네. 글로리도 저도 그래서 압축한 걸로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압축한 걸로 보면 어때요? 압축한 그거 네. 그걸로 봐서 글로리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 감동이 오나요? 저는 정주행했거든요. 파트 1과 파트 2를 정주행을 하면서 파트 1에 좀 데미지가 컸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소재가 됐었던 그 고데기로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주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심각한 거는 뭐 다들 청취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법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불과 2년 된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뭐 찾아보면 되게 많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 교육감의 의무나 뭐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성 운영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9가지가 있거든요. 9가지가 있는데 제17조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예요. 그러니까 글로 사과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고요. 세 번째 학교 봉사, 네 번째 사회 봉사, 다섯 번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여섯 번째 출석 정지, 일곱 번째 학급 교체, 여덟 번째가 전학이고요. 아홉 번째가 퇴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회봉사나 그러니까 뭐 학교봉사는 학내봉사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회봉사라고 했을 때 사회봉사를 잘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보통 한 명이서 한 명을 때리진 않잖아요. 두세 명이서 한 명을 때리거나 이렇게 갈 때 이제 같이 봉사를 하러 가면 그 친구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은 좀 괜찮은데 도심 지역은 좀 괜찮은데 지역이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쪽으로 가면 행정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봉사도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이제 내용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이 학생을 때리는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도 많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도 많았죠.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제 기억에는 학생이 학생을 때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웃으면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맞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틀리면 한 개 틀리는데 몇 대씩 이렇게 예전에 뭐 추정 60분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갖고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죽었어요? 선생님이 무슨 뭐 애를 이제 빠따를 친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 맞아 머리 맞아서 죽은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요즘 이제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폭력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물리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뭐 어떤 뭐 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가해 학생이 이제 피해 학생에게 이제 행사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그러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 정보에 의해서 신체 또는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모든 것이 다 학교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단톡방에,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이 이미 단톡방에 들어와 있고 피해 학생을 단톡방에 불러요. 그래서 그 친구와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뭐 언어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놀리거나 뭐 아니면 그 조부 뭐 아니면 부모의 직업을 이렇게 망실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죠. 예, 예. 그게 말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이제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서 괴롭히는 건 있었는데 돈 뺏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요즘처럼 너무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일반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부잣집 아들들, 돈 많은 부잣집 아들들이 괴롭힌 대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돈도 뺏고 뭐 이렇게 불리고 막 이렇게. 아, 했는데 그렇습니까? 요즘은 거꾸로. 거꾸로죠. 예, 요즘은 거꾸로 사회적 약자들이 괴롭힌 대상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사회가 참 많이 뭔가 점점 삐뚤어지고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선생님들이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직종들은 네.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말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좀 꺼려하죠. 아무래도 일이 커지는 거를 좀 저희들한테 네. 피해가 올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다 수사기관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생들부터 일일이 어떻게 이걸 수사기관에 법정까지 어떻게 다 가요. 이걸 학교에서 뭔가 학교 자체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위원회 열어서 뭐 심사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뭐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교사한테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폭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앞으로 더 중대되고 심각하면 심각해졌지 그게 뭐 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가해자들도 이제는 경각심이 이제 생긴 게 뭐냐면 네. 학교 때 그게 학폭한 게 끝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커서도 내가 학폭했던 게 가해자였던 게 드러나면 엄청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구나. 그렇죠. 요번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거 전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국가적으로. 학교 때 내가 이게 한 게 학교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었네.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고 잘 나가고 그러면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구나. 네. 예, 아니면 요번에 뭐 가요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학폭 문제로 또 하차하고 네. 여기 무슨 서울대생이라고 하는 그 검사 네. 그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은 또 SNS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이런 걸 차라리 이런 걸로 경각심을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를 하고 저도 내가 나중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거 학교에서는 이미 제 생각인데 공교육은 이미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공교육은 진짜 무너졌다고 보고 이 학교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거는 공교육이 제대로 구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어디 종교도나 목사들이 나라 엄청 싫어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게 느끼는 거는 공교육은 무너졌다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이걸 맡겨서는 해결도 절대 안 된다. 교육만 나을 뿐이다. 아까 그런 방법대로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거기서 안 알려주고 뭐 숨겨져서 덮어져서 가더라도 성인이 돼서 60이 되든 50이 되든 40이 되든 그때 반드시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뭐 각인이 되면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9가지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홍보글을 올린 겁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러면 학교폭력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서면 사과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건인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개입해서 그거를 경화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홍보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좀 보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해 학생들이 미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쟤를 내가 때리면 안 되는지, 내가 쟤를 때린 게 괴롭힌 게 왜 안 되는 건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쟤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쟤가 나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럼 때려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발부도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앞서서 그 챕터에서 가지고 와보면 노예들은 때리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세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싹둑 잘라내고 다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살든 못 살든 예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존재는 평등한 거니까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나라 사회가 네. 그게 만연해 있어요. 사실 뭐 만연해 있습니다. 신분이 없다고 그러지만 신분이 다 있고 있습니다. 또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저항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나 세력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 정신이 많이 없어진 게 문제죠. 없죠. 대한민국이 국민성들이 원래부터가 저는 저항성이 약하다고 보는데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래서 더 저항 정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저항이라는 네네. 게 뭐 정권에 저항하고 네네네네. 뭐 정치에 저항하는 게 이해했습니다. 아니라 네. 개인의 삶에 살아가면서 부당함에 저항을 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부당함을 당연히 인정하고 오히려 그걸 저항하려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손가락질을 해요. 좀 비슷한 분위기가 거의 격려를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지 알아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그 손해를 뭐 감수하고 이렇게 뭐 저항하고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앞에서 내가 못 도왔는데 뒤에서라도 내가 더 미안하다 하면서 뭐 도와주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그쵸. 이런 식이에요. 네, 좋게. 뭐가 문제야? 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 범죄자 아닙니까? 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뭐가 문제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또 그게 또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정답이. 그렇죠. 아니,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심리학적으로 제가 어느 논문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강자에게 순응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성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없는 게 사실상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다가 그 다음에 암기식이고 그 다음에 되게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앉아서 노트 필기하고 외우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강자한테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체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할수록. 네. 이게 이제 노예교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들은 썰을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교육 시스템이 다 독일에서 온 건데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이 이제 독일 걸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모든 제도하고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를 식민지하면서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이 학교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 독일은 뭐냐? 독일은 그때 당시에 무슨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냐면 공장 노동자. 그렇죠. 대략 그렇죠. 공장 노동자를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고 주입하고 그렇죠. 줄 똑바로 서고 조회하고 그렇죠. 뭐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군대식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교육을 시킨 거를
이제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 받으러 들여주셨던 걸 아직도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제 시대 때 국민학교 북학 6년, 3년, 3년에서 쌓이도 있잖아요 지금도 대학 그렇죠. 가면. 네. 뭐 이제 다른 나라도 뭐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런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도 똑같잖아요. 내용도 사실 내용 선생님들이나 배우는 내용도 비슷해요. 부정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게 뭐 우리나라 건국했던 게 뭐 언제인지 뭐 충분하고 뭐 50년대 뭐 국가가 세웠다 그러면 47 년? 네. 예, 47년인가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일제 시대 때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뭐 몇십 년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뭐 빼고 더하고는 있겠지만 그렇죠. 공교육의 시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공장식 그런 산업에서 이제 익숙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인재를 뭐 키워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그냥 이 산업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게 공교육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공교육을 신임하지 않는다, 붕괴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공교육의 시원 자체가 인간의 개성을 어떻게 보면 말살하는 그런 시원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붕괴했다고 말로 표현한 거는 교육을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제로기 때문에 공짜를 공공이랑 붙이는 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육 대신에 이제 책임을 져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책임을 못 지잖아요 지금. 다 부모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교육과 네. 공교육 안에 들어간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거고 나머지 공교육을 못하는 거를 못하는 게 없어야죠 사실은. 못하는 게 없어야지. 그리고 공교육이 붙어 있어. 그냥 다 사교육하라고 하지.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한테 다 모든 걸 떠넘기고 이렇게 뭐 공교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어떤 뭐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학생들을 가면 얘기하면 이런데 선생님이 야 니네들 학원에서 배웠지?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네. 어느 교사인지 그 교사는 네. 진짜 그런 교사 자격을 떠나서 그건 교사로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워낙에 아이들이 학원에서 워낙에 선행이 다 돼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럼 자기도 공부를 해야지. 왜 같은 선생인데 학원 선생하고 학교 선생하고 같은 대학교 나와서 같은 선생인데 왜 학원 선생한테 왜 들으려고 하냐고 다. 그 사람들은 뭐 목숨 걸고 하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예, 목숨 걸고 하죠. 가르쳐서 자기가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뭐 학교 선생님들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갈 때는 엄청 네. 노력하셨겠지 들어갈 때는. 네, 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교육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초등 졸업, 중등 졸업, 고등 졸업,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해서 아예 그 교육 과정을 유튜브에다 싹 다 공개를 하고 통과할 수 있게 그 시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뭐 있다 치면 난도를 약간 높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온 사람 대접 받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약간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그 교육 과정을 다 공개를 싹 다 해버리고 시험도 무료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졸업장 받으면 초등 졸업했다, 중등 이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바꾸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오픈으로. 100% 다 오픈으로. 머리 좋은 놈들은 그 1년 만에 하는 거고. 그렇죠.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렇죠.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이거를 제가 왜 생각했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을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학교에 있으면서 성적, 숫자 하나로만 등수도 매겨지고 내신도 매겨지면서 쟤는 잘나는 애, 잘하는 애, 잘나는 인생이라고 세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면 그것이 학교폭력의 정당성에 당위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사례들이 많은데 네. 요즘은 사교육을 안 받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솔직히 사실 어렵죠. 정말 어렵죠. 국영수 불가능하죠. 중심으로 안 돼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부모의 재력과 그렇죠. 이 자녀의 학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는 맞는 상황이라서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이런 구조가 된 게 그러면 누구 탓이냐?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엔 그래도 교수 입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뭐 다들 못 살았으니까 사교육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배운 걸 해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시험 학력고사 등급을 봐도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만은 안 되는 거지 이 시험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하고 대입 시험하고 언밸런스가 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공교육을 빡세게 강화시키든가 그렇죠. 애들한테 공부를 엄청 잘 가르치든가 그래서 학원 안 가도 되게끔 둘 중에 아니면은 시험을 엄청 쉽게 하든가. 예? 근데 엄청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높아져야지. 네.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빡세게 안 가르치는 건 싫어하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거기는 공부를 학원처럼 물론 거기는 애들도 과외를 하지만 일단 거기 들어가면 일단 이 일반계 학교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니까 가르치는 다르죠. 자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일반 학생들은 점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왜 누구 보면 어느 게 문제가 되겠어? 난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학교 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스타일로 이제 가야 돼요. 전체를 다. 거기가 이제 거기를 욕할 게 아니라 전체 일반 고등학교 다 그런 스타일로 학교 재량으로 교과 편제할 수 있게끔 하고 선생도 뭐 임용고시에서 해야 아니 왜 꼭 임용고시를 해야지 선생님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교사 자질이나 능력 측면에서 뭐 검증하는 거 아닐까요?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뭐 네네네. 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임용고사를 보고 공립학교 가야 되고 사립학교는 뭐 교직 코스 받으면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웃긴 게 사립학원 있죠 학원. 네네네. 학원은 교직 뭐 안 받죠. 전공하거나 교육대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 나와서 가르치는 네네 거야. 맞아요. 네네. 근데 더 잘 가르쳐. 다 거길 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해. 이거 왜 그런 거냐고. 이거는 난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이거에. 사람의 들어갈 문제가 있다. 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나라 모든 게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뭐 노력을 해야죠. 네. 근데 노력을 하면 경쟁 구도로 가야죠. 왜 국어 선생님 5명 있는데 못하면 잘려야죠. 그 노력을 하면요. 못하는 사람까지 정년을 다 보장시켜줘야 되냐.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미운 털이 박힌대요. 그러니까 신임 교사가 막 엄청 열심히 하면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한대요. 공무원제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현대 민주주의가 망하는 거는 뭐 과도한 포괄적인 행정력 때문에 망한다고 누가 뭐 유명한 학자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과도해. 지금 공무원 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전체적으로 교사, 공무원 이런 그런 사회, 관료제 사회라고 하죠. 이게 너무 기득권화돼 있고 너무 막강하고 건들 수 없는 무슨 아성처럼 돼 있어. 아무도 못 건들잖아. 근데 경쟁력은 점점 없어지고. 네네. 경쟁력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뭐 이런 거는 다 국민들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국적인 부분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뭔가 되지. 근데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테러 당하지. 정교조.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정치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네, 어머님들도 근데 어머님들을 좋아하시려나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예요. 그게 좋은 소리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사람들은 뭔가가 묻혀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뭔가가 이게 주류나 기득권에 꼭 편승해야지만 된다는 그 그렇죠. 강박관념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맞는 그게 말씀이세요. 네. 옳든 그르든 그 필요 없어. 음, 무조건 그쪽 편승해야지만 가. 그러니까 자기나 생각이나 뜻이 뭐 틀리거나 저쪽 말이 소수가 말하는 게 옳아도 거기가 안 돼. 거기를 못 가.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씩 깨어나는 게, 네. 네, 개혁이나 무슨 혁명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구조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해. 우리나라 국민성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뒤져봐도 일반 민초가 뒤집은 경우가 없잖아요. 다. 없죠. 없죠. 근데 외국이나 세계사 공부하면 다 뒤집히잖아요. 휴만 못하면. 아, 그거 진짜. 참 왜 그런지 망하고 뒤집히는 아니 난 말씀 주세요. 예. 너무 이렇게 좀 아니, 극도로 흥분하신. 저는 네. 역사의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는데 아니 난 항상 그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아, 명량? 네. 예. 그런 거 보면 내가 재미있는데 나 그러면 네. 이면을 생각해봐요. 아니 왕이 저렇게 무능한데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임진왜란 때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고 죽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말 근데 많이 그 나라가 유지됐잖아요. 지금 그 뒤로도 200년, 300년 더 유지됐잖아. 그 유지됐죠. 왕조가. 네. 예? 선조는 임진왜란 끝나고 손끝 하나 다친 게 있어요. 임진왜란 때. 아, 그분은 임진왜란 끝나고 왕을 또 몇 년을 더 했잖아요. 왕님이신데. 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 같으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아서 그게 가능했겠냐고. 단두대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냥 네. 예? 그냥 왕조 자체가 없어졌지. 멸종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리고 또 일제시대 돌아. 아니 일본이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갖다 바쳤잖아요. 아니, 갖다 바치고 지금도 땅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런 그 지배계층이 있는 거를 왜 못 뒤집냐고.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아, 대표님이 그게 이렇게 저항력이 훌륭한 없다. 분이셨다니. 예, 저항력이 없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 그래요. 왜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게 주민들이 소환제?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자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못하면은 우리 손으로 또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릴 수 있죠. 그거 뽑는 가능합니다. 거는 우리 손으로 뽑는데 내리는 건 절대 못 내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아, 주민 소환제 있잖아요. 주민 소환제가 너무너무 어려워. 주민 소환제 지방자치 30년 됐는데 지금 주민 소환제에서 저기 거꾸로 틀린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지자체 탄핵은. 그건 진짜 대통령 맞아요. 탄핵이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건 진짜 맞아요. 정말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아무도 부당하다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어떻게 시민을 무시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좀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더 어려워. 시장 대통령보다 더 목 자르기 어려운 게 공무원이에요. 아, 그래요? 공무원은 원래 법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신분이 보장돼 있죠. 네네네. 신분이 보장돼 있는데 아니 못하면은 신분을 어떻게 보장해줘? 못하는 사람들을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가 못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나라가 어딨어요. 다 도태시키거나 내보내는 거지. 그래야지 나머지가 다 살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20, 30년을 보장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고 연금까지 줘야 되냐고. 그게 대한민국.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공무원들 원래 다 그래. 공무원이 원래 다 그래. 군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군인들은 정년이 있어요. 군인들도 공무원이잖아. 군인들도 계속해서 계급 정년도 있고 승진 연원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다 내보내요. 내보내요? 예, 군인들은 그래요. 그래요? 처음. 왜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왜 철밥통처럼 끝까지 가야 되냐고. 왜 능력도 안 되고 어떤 사람 진짜 한심한 지적 수준 가진 사람들도 국장 막 과장 달고선 나 진짜 뭐 이러니 나라가 돌아가냐고 제대로. 대표님 내일 시청 출입 가능하신 거죠? 가능하신 거죠?
아니, 또 그런 저는 아무 말도 안 사람들이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또 대표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또 네. 뭐 나와갖고 또 아니 시장도 해. 하죠. 근데 출마 많이 시민들은 또 그런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대요 또. 와, 나 이거 나 그래서 야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국민도 자질이 있어야 된다. 자질이 있어야 국민 소리 듣는 그쵸. 거지. 맞아요. 맞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 소리 들으는 건 아니다. 아니, 왜 그 로마 시대 때 왜 시민권이 시민권 로마 시대 시민권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 시민은 그렇습니까? 뭐 귀족이나 아니면은 뭐 그쵸. 노예 빼고. 노예 어느 빼고. 정도 시민에 대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제국이었으니까 로마는. 네네. 근데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시민이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은 다 태어나면 시민이잖아. 시민이죠. 예. 네. 나는 시민도 시민권 부여할 때 그런 자격이나 그런 걸 까다롭게 로마 때처럼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난 이상이지만 나의 이상이지만 시민권을 부여한다? 무자격자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어떤 수직적인 구조?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고 그러니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교육을 한때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대졸자들의 취업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 60만 명, 그러니까 고졸자 60만 명 그래서 대학을 이미 거기에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그렇죠. 있는데 그걸 파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을 그 사교육을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사교육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시장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는지가 해법이 안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이미 너무 많은 시장이 거기에 너무 많죠. 경제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너무 있기 때문에 1조? 사교육은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1조를 버는 경우도 있다고요. 1년에. 그래서 그렇다고 공교육도 힘들 수 없는 게 거기에도 너무 많은 인구가 있거든. 제도가 뿌리 깊게 바뀌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모순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모순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근데 모순 속에서 뭔가를 자꾸 답을 찾으려니까 답은 더 없고 거기서 그 안에서 뭔가 해내려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이 따르는 거고. 고통이 따르죠. 계속 고통이 따르고 뭔가 이게 이제 뭐 기형적인 게 악이 악을 구축한다고 악화가 악화를 계속 구축한다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가 안 좋은 건 이상한데 자꾸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이상한 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는 안 들어오고 기형적으로 더 돼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팟캐스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결론은 그거에서 인식 전환 먼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권 부여도 인식 전환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 전환이 정말 급선무다라고 좀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다 투표권, 유권자, 시민권 다 뺏어버려야 돼. 네? 아니 우리 범죄자를 교도소 가면 이제 투표권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교도소 안 가더라도 법으로 단죄해서 그런 거 뭐 처벌 받아야지만 뺏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건 되게 많아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네 이해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노예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야 너 우리가 노예가 아니잖아. 노예를 해방합시다. 이 얘기하면 야 임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그렇죠. 지레 포기해버리고. 해주겠다는. 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굴복하게 되고 그런 이제 면면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면면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병폐가 더 쌓여갈 수도 있죠. 작은 걸로 예전에 평소에 그랬죠. 50만 원으로 사람을 지배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작은 거에 사람이 맞아요. 종이도 팔고 그렇죠. 팔고 맞아요. 개이도 팔고 명품도 팔고 맞습니다. 그때 가서는 나라도 파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가족과 처자식도 팔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4년 몇 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대한민국을 통째로 디스하시는 전 책임 못 져요. 저 이거 황민호의 진짜 뉴스니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정말. 네. 이게 진짜 우리가 학력이 다 높아져 대학 나왔다 그래서 진짜 뭐 학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다 똑똑한 건 아니죠. 헛똑똑이들이 지적 많죠. 능력이 지적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 예. 네. 너무 길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주제 본론하고 어긋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알겠습니다. 욕을 하도 많이 느끼고 겪는 거라서 네.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이제 그럼 오늘은 대표님의 한탄과 함께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이상하게 네. 한탄 섞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와 본론과 상관없이. 전 재밌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 못할 것도 없잖아요. 유튜브니까 괜찮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이 정도 말 못하면 어떡해. 대표님 괜찮으신 거죠? 그런 네. 것도 아니야. 실명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분위기가 이렇다. 네. 내 심정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린 말씀은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공감한 사람이 한둘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명은 있고요. 네.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나 이런 거에 회의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나이 먹으면서. 저도 그래요. 요즘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대표님? 그래서 뭐 네가 볼 때 그렇게 뭐 고민이냐 이러지만 제가 이런 작지만 이런 언론을 안 하면 이런 고민 안 했겠죠. 나 이익되는 대로 그냥 살고 먹고 뭐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이게 살았겠지만 하는 일이 어떻게 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언론이라고 하기 참 쪽팔려 스스로도. 근데 이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런 거에 대한 구조 이런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또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늘의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네? 내가 나 저 아무것도 아닌 일개 개인인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시민이시잖아요, 시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 많고 또 뭐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말처럼 행동 이렇게 많이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최소한의 내 양심과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생각한 정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게 중요하죠.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이상하게 제 썰이 많이 길어졌네요.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주제로 좋은 많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좋은 핫한 주제로. 핫한 네. 주제로 다음에 좀 우리 이영주 박사님께서 아유, 예비 박사님께서 좀 심도 있는 좀 이게 논평이나 평론을 많이 좀 하시는 시간이라서 저만 많이 떠들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